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또 월요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할지 헤드라인 먼저 열어볼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일단 네. 오늘 뭐 트럼프 입만 보는 빅테크 기업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이틀 뒤에 이제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열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중국 제품 하면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제품들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런 중국 제품들이 왜 세계 1위를 하는지 그런 중국 제품들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위드 갈등, 컨플릭트하는 머스크와 갈등을 맺고 있는 이런 분들, 빅테크 기업들을 좀 봤습니다. CEO들을 좀 찾아봤고요. 미국 기술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주권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 주권 시대에 어떤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크버그가 이중성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장을 치어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얘기들 위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요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에 이제 빅테크가 사실은 기업 반독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빅테크 기업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영국에서 애플이 반독점 위반으로 15억 파운드, 약 2조 7천억 원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13일 파이낸스 타임즈가 애플이 원고 측에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반독점 재판 1심 재판으로 이제 심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의 소프트웨어 매출에 관해서 많게는 30% 정도, 이거 뭐 예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계속 과도하게 불공정. 여러분들이 애플 앱스토어 받으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받다 보면 다른 앱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PC에서 받는 것보다 과도하게 돈을 많이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앱을 받으시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하십니다. 그러니까 앱을 받으시거나 뭔가를 받으실 때 PC에서 같은 걸 더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애플에서 받으시면 최소 10% 이상 더 받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앱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뭐 리딕북스다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책을 받으신다, 전자 앱을 받으신다 이러시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포인트 같은 걸 받으시더라도 리딕북스에서 뭐 포인트 같은 걸 받으시더라도 거기서 포인트를 받으시면 10%를 더 지불하십니다. 이쪽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시게 되고 여기서 지불하시면 덜 지불하시는데 거기서 더 많이 지불하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불하시는데 이쪽 심한 경우에 30%까지 더 많이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도하게 지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해서 15억 파운드를 이제 벌금으로 이제 집단 소송에서 이제 지불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서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뭐 스포티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애플 스토어가 30%에 가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애플 측은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걸로 해서 이제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게 이제 애플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발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불한 이렇게 한 게 없다. 그렇군요. 개발사들이 지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애플 측이 약간 이 부분은 조금 공색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의 앱만 약간 이용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생태계만 이용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면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을 보시면 이베이 쪽에서가 최근에 이제 메타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사실은 이게 거의 여기도 뭐 1조 넘는 금액을 지난번에 과징금을 받게 된 쪽이 있습니다. EU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베이 프랑스나 이쪽 유럽 쪽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타가 자신들의 이제 물건을 배열하는 걸 자신들이 유리하게 배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독점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징금을 매긴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베이 쪽과 좀 약간 이렇게 약간 화해 조건으로 요거를 이제 선보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신의 플레이스 마켓을 공개한 겁니다. 마켓 플레이스 마켓을 유럽 쪽에 공개하는 걸 이제 시범적으로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 제스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례를 좀 얼마나 많은지 사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2017년에 주요 소송 및 벌금입니다. 벌금이 24억 유로가 지금 일단 벌금 검색 엔진 유로에서 이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드로이드 독점 행위라고 해서 43억 유로가 2018년도에 또 이게 돼 있고요. 광고 기술 독점을 해서 15억 유로가 일단 요것만 구글에 이렇게 부과돼 있습니다. 이거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는 디지털 반독점을 해서 지금 2021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만 한 게 이렇게 해서 지금 몇십억이 지금 부과가 돼 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가 지금 누적이 돼 있고요. 애플은 지금 100억 달러입니다. 달러, 유로입니다. 유로. 그리고 애플은 지금 앱스토어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FC 칩 독점이 있습니다. 칩에 관한 NFC 칩 독점에 관련해서 지금 접근을 제한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돼 있는 게 있고 아마존은 데이터 판매자 데이터 남용에 관해서 10억 유로가 지금 돼 있고 독점적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플랫폼을 자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해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얼마에 합의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몇십억 유로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GDPR로 해서 2024년부터 12억 유로로 지금 벌금이 돼 있습니다. 엄청 어떻게 소위 말하면 뜯어가네요, 벌금을. 네, 광고 와. 데이터 독점에서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번들링으로부터 20억 유로를 지금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틱톡은 3억 7천만 유로 아동 데이터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지금 벌금을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이거 외에도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 법용을 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테슬라는 이건 아닌데 소비자 보호 관련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환경 규제 및 탄소 배출권에 관해서 받고 있고 노동 및 공상 건설에 관해서 분쟁을 받고 있고요. 경쟁사 제소 관련해서도 받고 있고 반독점에 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그니피션트 7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지금 그렇네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조사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엔비디아도 ARM 인수 시도 실패를 한 게 있습니다. 2022년에 이거 관련해서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인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가 영국의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반독점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개개인이 EU 여러 나라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국가도 아니고 여러 나라, 그러니까 수십 개국들이 뭉쳐진 EU를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미국이 상대를 해달라. 취임하고 나서 바이든은 너무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상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서 줘야겠네요. 근데 네. 이제 유럽 연합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한테 하긴 유럽 시장이 크니까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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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뜯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뜯어가고 있네요, 네. 정말로. 네, 야, 대단합니다. 이걸로 약간 세금 대신해서 이걸로 약간 네. 그죠? 복지를 향상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지금 소위 말해서. 네, 네, 네. 다음 소식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야, 엄청 어떻게 될지 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뭐 요 전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교가 지금 X로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머스크는 X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X 외교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머스크의 X 외교는 신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X 외교가 이제 새로운 외교, OTT SNS SNS 외교죠? X 외교 새로운 외교입니다. SNS 외교죠? X 외교라고 네. 제가 이제 지칭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예, X 외교는 새로운 외교입니다. 예, 새로운 패턴으로 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X 외교라고 제가
외교관입니다. 제가 볼 때 머스크는 네. 외교관입니다. 엑스 외교 트럼프 외교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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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소식 제가. 자, 조 바이든이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든이 뭐 이제 15일인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바이든이 이제 딜리버리 메이저 스피치 인 파이널 데이라고 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동안 일을 안 하시다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가,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될지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남은 임기를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되고 나서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정책으로 갑자기 강한 이미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본 스틸, 그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넘어가는 것도 반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틱톡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그거를 연기해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무산되게 만들었어요, 사실 대법원에 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자기를 관철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법도 막 그렇게 뭐 원래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그것도 봉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되게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기 말을 일주일 남은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역사 속에 특히 최근에 지미 카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대통령으로 남아야겠다. 자기도 지미 카터가 어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임기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임기 이후에 어떤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뭐 자문 같은 걸로 네네네네. 활동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뭔가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지금 강한 이미지를 좀 남겨야겠다. 그동안 약간 유약한 대통령이었다는 이미지를 벗고 강한 대통령, 그리고 외교 능력이 있는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은 임기 이후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미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분열된 미국 사회화합을 화합의 가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간 분열의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이미지를 본인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든은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저는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바이든이,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바이든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청정의 에너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미국 우선인데 트럼프하고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 약간 미국의 어떤 가치, 또 다른 가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또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강한 미국과 다른 어떤 기술적인 미국의 가치를 두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환경 지속적인 가치를 두는 약간 그런 리더로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갈등의 대통령이라면 이 분은 카타처럼 동맹과 화합의 그런 이미지를 좀 하고, 그다음에 포용과 평등에 실천하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팬데믹을 거쳐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을 극복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구호와 백신, 경제 회복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래 유산을 후손들에게 밀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을 계속 안 하는 이유는 이 유산과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유산을 후세들에게 밀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건 이걸 우리 때에서 다 써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남겨주겠다. 네네네, 그런 게 좀 강조하고 있으면서 네. 후세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유산들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난 그런 대통령이고 싶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갔고, 이번 그런
연설문도 아마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15일 날 아마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에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이미지를 강조해서 본인이 이 대통령 이후에 어떤 그 활동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좀 더 결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제 와서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여기 삶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네.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그 다음 정치. 넥스트를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죠. 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가장 오히려,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었고 그렇네요. 근데 클린턴은 대통령일 때 인기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인생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카터는 그 4년 임기 동안 그렇게 4년인가 8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임기 또 인기가 제일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20년 동안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인생사 세옹지 예, 맞아. 세용지만. 근데 바이든도 사실은 4년 동안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카타로 보면서 너무 인기가 있고 이번에도 보면 너무 행복하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죽은 날 국장일 정도로 휴일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나의 롤모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걸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네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머스크와 갈등을 겪는 CEO들, 빅테크 CEO들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 갈등 겪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자, 머스크가 원래 독특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독특하다 보니까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샘 알트만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샘 알트만은 철학적 갈등을 겪으니까 AI 때문에 이제 철학적 갈등 어떻게 겪어요? 궁금한데. 오픈 AI 때문에 이제 갈등을 좀 겪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오픈 AI 철학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상업화 문제 때문에 비영리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이제 둘이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둘이 처음에는 이제 그 공동으로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 비전 때문에 2015년에 이제 공동으로 해서 이제 인류의 이론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기에 이제 그 공공의 이익에 위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샘 알트만이 이제 요거를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상업적 구조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자기가 이 지분을 팔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팔고 나가면서 이거를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 알트먼은 이걸 AI 개발 작업을 해서 상업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건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프로젝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머스크도 나쁜 거죠, 사실은. 자기 쪽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고 나중에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오픈AI하고 파트너십을 맺다 보니까 또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MS하고 맺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는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의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또 부딪히게 되고 이제 머스크는 또 XAI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경쟁을 오픈AI하고 또 하게 됩니다. 계속 경쟁 구도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고 오픈AI는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알트먼은 계속 이제 뭐 철학적으로 이제 계속 그 부분이 뭐 서로 부딪힌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불편한 걸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약간 요런 거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계속 비난을 으르렁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워렌 버핏하고도 이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쭉 얘기를 했는데 버핏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변동성이 많은 위험한 기업이라고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비난을 했더니 머스크가 버핏이 운영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단순한 사업이다. 이게 무슨 투자 회사냐. 이게 또 비난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자기가 활용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또 이거 버핏 하는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버핏은
머스크가 하는 보험 산업 같은 거는 이게 너무 복잡한 산업이라 이거는 산업도 아니다. 너 할 줄 모른다. 또 비판을 한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이제 설전을 벌이네요.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끊임없이 적이 싸웁니다. 있으니 네. 그랬던 적이 하면서 또 이제 조롱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버핏이 코카콜라, 버라이즌, 애플 같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하면서 이게 무슨 투자냐? 이런 걸 투자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조롱을 한 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에 이게 하면서 이런 걸 무슨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 그 스타일인 거죠. 투자의 성향인 거죠. 이 혁신적인 테슬라 같은 데다 투자를 해야 이게 해라. 예. 그게 무슨 투자냐? 이게 안주하는 투자 방식을 조롱한 거죠. 버핏의 투자 방식을 저를 조롱하셨네요. 제가 그런 투자 방식 좋아합니다. 제가 배당주, 안정적인 종목 좋아합니다. 네, 머스크님. 그러니까 철학의 관점의 차이인데 머스크는 끊임없이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산업 재편을 좋아하는 반면에 버핏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맨날 싸우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들겠어요. 미울정 들겠어요. 이렇게도 싸우고 그다음에 네.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이조스도 많이 싸우잖아요. 아 맞아요. 네, 둘이는 이제 그 우주선을 가지고 싸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성 이주와 이제 인류 생존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면 제프 베이조스는 지구 보존과 우주 산업화로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비용 절감과 실용주의고 베이조스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혁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과감한 리스크와 빠른 실행. 베이조스는 고객 중심과 장기적인 접근. 서로 이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 결국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를 놓고 머스크가 직선적이고 도발적으로 해서 먼저 접근을 했고 베이조스 신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느리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건 위너는 머스크가 윈이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이겼고 베이조스가 늦게 따라가는 결국엔 제가 볼 때 머스크 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서 머스크가 어쨌든 많은 사람과 지금 빅테크 CEO들과 갈등을 겪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 머스크가 이기고 있다. 네. 아유, 그것도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다 끌고 그리고 포천지 주장으로 1등. 부자 1등이죠. 부자입니다. 네. 네, 부자 1등. 네, 부자 1등입니다. 다 모아도 못 이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자, 미국이 기술 주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앞에랑 좀 다른데 이거는 제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좀 다른 주권을 패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패권인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주장하는 패권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저는 지금 또 다른 흐름은 주권 시대 같아요. 기술 주권. 그러니까 TSMC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서 4나노 칩을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요걸 생산했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TSMC 대만 공장에 3나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요. 이거는 이제 하는데 TSMC가 조만간 미국 공장이 2나노를 먼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겠다고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칩스법을 만들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립성과 확보와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이제 안보 전략을 하면서 첨단 기술을 주권을 자기네가 갖겠다. 요걸 지금 갖고 있어요.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술 주권의 우위를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얘기하는 굴기 같은 걸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번관과 한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안 찾고 있었어요.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과 다르게 이런 주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나눠주지 않겠다. 우리가 우위를 가지겠다. 특히 AI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향후에는 군사 패권과 다르게 기술력이 힘이라고 그럼요.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요거 이제 미국의 철강이 넘어가는 것도 기술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주권도 가지게 되고 AI 주권도 가지고 되겠다. 이게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눠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군사 및 철강, 이런 반도체, 그리고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을 경제, 기술, 안보, 그다음에 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사실은 미국이 많이 모으는 게 일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
기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허브 역할, 주권 이런 걸 기술 못지않게 금융도 제가 볼 땐 주권을 가져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계속 주권이나 이런 것들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저크버그의 이중성입니다. 저크버그가 오늘 이게 애플이 발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 예전에 그 CEO 누구시죠? 그분이 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잡스요? 잡스가 한 거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이제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고 쭉 얘기를 했어요. 비판하면서 네, 쭉 얘기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다양성을 이 회사가 포기했어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성을 포기하면 최근에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저크버그 회사가 메타가.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애플한테는 이렇게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트럼프한테 너무 침묵하고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크버그가 빅테크 기업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너무나 착하고 순한 양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저크버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크버가 최근에 독서를 한 얘기를 보면 2018년에 캠브리지 애널리카 스캔들에 관해서 컨설팅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자 사건을 내서 쓴소리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호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극단주의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회사 문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쓴소리 한 적이 있고요.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시장의 독점적인 반독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리고 폐쇄적 플랫폼에 관해서도 쓴소리 한 적이 있고 개인 추적에 관해서도 쓴소리 한 적이 있고 애플의 혼합 현실에 관해서 쓴소리 한 적이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크버그가 트럼프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그러실까? 제가 볼 때는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빅테크가 지금 위기 아닙니까? EU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고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나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층이나 사용자층 그다음에 틱톡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틱톡이 넘어가면서 유일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메타만 지금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인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몸소 느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좀 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 빠르게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요. 아닙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벌써 36분 끝날 시간을 넘겨주셔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열정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빠르게 헤드라인만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제이미 다이먼이 또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비판 높은 강도를 일으켰고, 제이미 다이먼은 워낙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크립토를 싫어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JP 모건의 그런 금융 시스템은 또 블록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어폐가 맞지는 않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기가 막히게 또 하락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또 비판 높은 강도의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비판이다라고 하기는 이제 모호하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는 도입을 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죠. 과연 그 선택이 옳을 것인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은 간밤에 좀 조정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역사적 가격 패턴에 따라서 마지막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승 직전에 나오는 약세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이라는 이제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에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이번 조정은 과거에 비교해서 깊이가 굉장히 얕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큰 조정이 올 수가 있고 이게 좀 어찌 보면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언급을 하면서 2013년 13주 동안 75% 하락, 그리고 2017년 3주 동안 34% 하락, 2021년은 4주 동안 31% 하락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15% 떨어져서 그 추이가 굉장히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전 불장 카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직전 불장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ETF 승인이 1월 달 됐으니까 요 시점에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를 찍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이제 그게 마켓마다 기준은 달랐어요. 전고점 돌파를 살짝 겪고 나서 트럼프 취임이 요만큼 올라간 건데 그 전 과거로 회귀를 해볼게요. 이때가 불장이었거든요. 아마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큰 골짜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30%에서 40%의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정의 구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 디지털 자산 분석가도 현재 비트코인 장세는 불패넌트 패턴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 최근에 강한 가격 상승 이후에 나타난 삼각형 형태의 패턴이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오래 계셨던 분석가들은 지금의 조정에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을 필두로 해서 매도 물량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있어요. FDIC라고 하는 이제 그 기관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간 태도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크립토를 이제 은행과 이제 디지털 자산 그 업계랑 거래를 못하도록 또 막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이 딱 이제 되는 그 시점에 그 스탠스를 바뀌어서 암호화폐 법안이 우리 그 예금보험 공사에서도 필요하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관에서 좀 열린 스탠스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20개 은행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는 일시 중지 서한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내면서 또 시장에서 약간 악재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이전의 행동에 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그 크립토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봤다면 그 스탠스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켠에서는 또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예금보험공사다 이런 또 이미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이 FDIC를 축소하겠다. 그 권한을 좀 축소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합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FDIC 측에서는 뭐 그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또 지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크립토의 배제에 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내부적인 목소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의장의 이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SEC, CFTC 그리고 FDIC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마다 이제 크립토 친화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스탠스가 보이고, 물론 이제 힐 부의장은 완전 크립토 친화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고래들이 단 이틀 만에 굉장한 그런 리플과 도지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6억 9,886만 달러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하나하나 좀 차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사 작성 시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가격 이제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고래는 48시간 만에 약 10억 개의 리플을 샀다라고 해서 이제 고래 매집 동향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 매집 동향들이 최근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격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큰 폭의 매수를 했다. 그게 이제 보여지고, 그 두 번째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꺾였잖아요. 48시간 만에 4억 7천만 개 이상의 도지를 구매를 했다. 이제 고래들의 이제 그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고래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인지 체크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이 1,340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 유동성 축소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ETF 쪽으로는 또 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최근에 ETF랑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ETF는 요즘에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만 피델리티의 유입량이랑만은
굉장히 이제 커플링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트 분석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에 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희망론과 공포론이 같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그런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전략들 좀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크립토 이야기까지도 마쳐봤고요. 자, 오늘도 랩소디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드리면서요.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는 1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리셉션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후원자, 친구, 지지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기념하는 첫 공식 이벤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후 내각 멤버 리셉션과 부통령 당선인 만찬 행사를 이어갑니다.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이어 워싱턴 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 승리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애창곡인 YMCA를 빌리지 피플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은 다양한 공식 행사로 가득 찹니다.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담, 미국 의사당에서의 취임 선서 등이 이어집니다. 특히 취임식에서 컨트리 음악 가수 캐리 언더우드는 아름다운 미국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사 이후에는 오페라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마지막 공식 행사는 21일 열리는 국가기도회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축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힘과 안보,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국가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식에서는 제키 에반코가 미국 국가를 불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이 과열 문제와 칩 간 연결 방식의 결함으로 인해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연기되고 있다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블랙웰 칩이 장착된 데이터 센터용 GB200렉은 주요 기업들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첫 번째 출하분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플랫폼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각각 100억 달러 이상 상당의 블랙웰 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MS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블랙웰 칩이 장착된 5만 개 이상의 GB200 렉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납품 지연으로 기존 세대 칩인 엔비디아 호퍼 칩으로 대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 GB200 렉의 결함은 엔비디아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향후 수정된 버전으로 시장을 다시 공략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다른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통제 정책을 발표한 것도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1.97% 하락한 133.23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11월 블랙웰 칩이 4분기 매출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이슈가 회사의 성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보편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매달 2에서 5%씩 서서히 높여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급등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무역과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현재 이 방안은 초기 검토 단계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팀 자문위원으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헤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보편 관세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논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78.82달러로 마감하며 전거래일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81.01달러를 기록하며 1.6%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관련 선박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 정유 회사들이 대체 원유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석유회사 가즈프롬 네프트와 원유 수송 선박 183척이 포함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소식과 미 달러화 강세는 유가 상승세를 다소 제약하고 있습니다. 석유 전문 애널리스트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 앞서기 위해 미국 정부의 규정 정비와 외부 투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13일 경제청사진이라는 15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통해 AI 승리의 열쇠는 칩, 데이터, 에너지라며 미국 전역에서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현재 약 1,750억 달러가 AI 프로젝트에 투자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미국이 놓친다면 중국 프로젝트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수출 통제안을 제안하며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간소화하고 각 주의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 AI 허브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캔자스는 농업 분야 AI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지역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작자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AI 모델 학습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빅테크 업계와 트럼프 행정부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행사를 열어 이번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경쟁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주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지표의 강한 여파로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8.67포인트 상승한 42,297.12에 마감하며 우량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지수는 9.18포인트 오른 5,836.22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73.53포인트 하락한 19,08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는 개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부진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돈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4.8%까지 상승하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은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는 1% 이상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에 힘입어 2.17%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팔란티어와 주요 반도체 종목들은 3%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술,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했지만 에너지와 재료 업종은 2%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 건강, 산업, 부동산 업종도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여파로 남부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업체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11.89% 급락하며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너는 매출 전망 하향으로 16%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 리게티는 32%, 아이온큐는 13%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메타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회의적인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 여부는 금리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홀딩스가 중미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신암호화폐 국가로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테더는 엘살바도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확보한 후 법인 소재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습니다. 테더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이번 결정을 두고 신흥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며 엘살바도르 경영진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르도이노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엘살바도르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 화폐와의 교환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확보한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테더는 미 달러를 기반으로 현금 등가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며 비트코인 국가 준비금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 6,026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이는 약 5억 5,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테더의 법인 이전 소식에 대해 집에 온 걸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편 테더는 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테더가 국제 제재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USDT가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테더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